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은 조리실 내부 온도도 높아져 급식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학교 급식 문제와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하영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처장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영미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영식 세명대 보건안전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명대 보건안전학과 강영식 교수입니다. 이번 토론을 앞두고 제작진은 대전시 교육청에 출연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쟁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사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이죠.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좀 파행이라고 할까요? 파행이 빚어졌고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좀 발단이 무엇이고 왜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노동조합에서 대전시 교육청에 그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 조정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직종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청과 직종 교섭이 최종 결렬이 되어서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권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급식실에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준법투쟁의 주요 내용은 국대적 냉면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리원들의 노동 강도를 좀 완화시키는 투쟁을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모 고등학교에서 냉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급식의 질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법적인 요구로는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고요.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차례 석식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발이 되어서요. 네, 현재까지도 석식이 폐쇄된 상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지금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참 걱정돼서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식 배식할 때 너희들 저녁을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뭐 급식이 빨리 먹고 싶어요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주로는 나가서 주변에 이제 식당에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배달시켜서 먹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아까 이제 국그릇 냉면기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식판에 있는 그 식함이 아니라 네. 냉면 그릇 국을 따로 네네. 담는 냉면기 그릇을 네.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네.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쓰면 닫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메뉴별로 좀 다른데 국그릇이나 냉면기를 식판 위에 별도로 넣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냉면기는 보통 저희가 식당에서 보는 그 냉면 나오는 그 대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끼당 약 80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식판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로 세척이 가능하지만 냉면기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세척을 해야 되고 세척을 해서 건조하고 이걸 다시 소독고까지 이동시키는 작업 등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는 800개 쌓여있는 냉면기를 이동시키다가 미끄러져서 뇌출혈 산재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면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준법 투쟁으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학부모 입장이시기도 하실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조리원 선생님들이 냉면기 사용을 갑자기 거부하면서 그냥 파업을 선언하고 가버려서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고 조기 하교를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냉면기 거부 이유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지 상황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왜 갑자기 가셨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냉면기를 대량으로 옮겼을 때 사고, 어려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냉면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교에 미리 제시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게 파업을 선언했다고 들었고, 근데 이 갈등이 제가 들었을 때 학기 초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학기 동안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파로 이제 저녁까지 배달 음식이나 다른 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학부모로서 되게 답답하고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사실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저희가 요구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애써 이뤄놓은 이런 공공 무상급식의 질이 하락하는 과정인가? 이런 불안감이 좀 들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이 좀 나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갈등의 당사자는 조리원 학교 아닌가요? 학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리원과 그 영양교사와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학교 관리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청,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갈등 조정 전문가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은 뭐지? 뭐 이런 논의를 서로 할 수 있잖아요. 협의를.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할 만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앞서서 한 중학교에서도 대전 한 중학교에서도 뭐 미역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통미역이 먹일래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좀 비슷한 갈등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 예, 그 급식실에서 이게 미역 논쟁이 있는 거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어떤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서로 의견 조언할 때 이제 비롯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급식실의 작업 환경은 다른 업종하고 똑같이 이런 그 안전관리에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고위험이라든지 고강도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열을 고열 작업하는 게 있다든지 힘을 쓰는 그런 근골계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작업이 내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급식실의 어떤 작업 공정에 이런 구조적인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아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은 이러한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뭐 이렇게 밥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가정에 생각하는 그런 부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고강도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밥 하나만 해더라도 여성 그 지금 급식 조리 근로자분이 만약에 밥을 한 거를 듣는다 그러면 15kg 정도 되거든요. 밥을 이렇게 한 네, 거 밥을 드는 게 15kg면 예를 들자면 근골계 부담 작업의 8호에 보면 하루에 25kg 이상을 남자 기준입니다. 이건 여성이 아니고 남성 근로자 기준으로 25kg 하루에 10번 이상 들으면 무조건 그거는 그 공정은 즉시 개선해 줘야 돼요. 그럼 여성 같은 경우 25kg의 반을 본다 그러면 15kg를 잡는다 해도 10번이 제가 볼 때 반 나눠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점심 저녁 뭐. 네,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한 개 14번에도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근골계 부담 작업을 줄여서 남성이 그러면 한 25kg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는 25번 이상 들으면 즉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정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근골계 부담 작업 노동부 우리 산업안전보건규칙체 근골계 부담 작업 기준 8호 9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여성이 14kg를 둘이 나눠 든다 해도 최소한 14번을 된다 그러면 정확히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들기도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뭐 고열, 백도 이런 거를 정확히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진짜 위험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해주면 작업의 질이 향상이 돼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꼭 자동화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정확히 과학적인 평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고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공정한 평가를 좀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예,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생일 메뉴인데 미역이 빠진 미역국이 나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 조리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미역 자르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거부를 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식재료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가정에서도 통미역 불려가지고 썰어서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냥 자른 미역을 쓰지. 근데 그게 영양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고 가격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른 미역이나 통미역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비빔밥을 예를 들어 만들면 재료를 다 채 썰어야 되는데 1,000명분을 채 썰다 보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잘라져 있는 거 가져와서 쓸 수 있잖아요. 비빔밥 재료를. 네, 예를 들면 그런 간소화 과정에 대한 좀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재료 어떤 규격이라든지 어떤 재료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 합의만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그 갈등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네,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좀 그 영양교사 회도 있고 여기 노조도 있고 교육 중재할 수 있는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다 같이 대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좀 지침을 마련해야지 좀 이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어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도 함께 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 한번 더 고심해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좀 이런 반복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논란이긴 하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쟁의 행위를 진행을 한 거고 그 쟁의 행위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23년도에는 이제 70여일간의 전면 파업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급식 자체를 이제 먹지 기억납니다. 못하는 사태가 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밥은 무조건 주자. 다만 아이들 밥을 주면서 조리원 선생님들 좀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사실 이제 준법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식재료 같은 경우도 통미역보다 자른 미역이면 말씀하셨지 맛과 영양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노동 강도는 줄일 수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준법 투쟁이 진행되었던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뭐 고등학교와 지금 이제 중학교 두 개가 좀 크게 이슈화가 네. 됐긴 했는데요. 네. 사실 준법 투쟁을 대전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200여 곳 정도.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준법 투쟁 내용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워낙 좀 다양하게 구성된 내용은 다르지만 200개 넘는 학교들이 정말 무리 없이 또 큰 갈등 없이 이제 준법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 이걸 좀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학교에 요구를 하셨고 어떨 때는 울면서 애원 아닌 애원도 했으나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측에서 받았던 답변이 할 수 있지만 변경해주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거고 그게 무슨 저희가 말인가요? 통미역을 자른 미역으로 변경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지 않겠다.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들으셨던 거예요. 저희 조합원 선생님께서.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급식을 제공했고 이제 좀 안 아플 수 있도록 이걸 변경을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대응한단 말이야 라는 게 사실 되게
크셨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더 극단적으로 네, 미역 없는 미역국이 끓여진 거고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학교장 선생님 면담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통미역 쓰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도대체 자렛미역과 통미역 사이에 어떤 교육 철학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이해시켜 달라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어떤 좀 감정적으로 고울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멘트인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되었던 거고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도 그냥 참고 병원 다니면서 급식을 해내니 이게 당연한 거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게 아니냐 학교에서. 근데 이제 고통스럽다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그런 부분도 되게 힘들어하셨던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학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준법투쟁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네네. 조리원분들이 많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특히 폭염이니까 날씨가 뭐 40도에 육박하는 지금 폭염 공보가 계속 내려진 상태고 이런 날씨 속에서 뭐 실내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급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그 가열 조리실 이제 비가열 조리실이 있고 가열 기구들이 모여 있는 가열 조리실이 있는데요. 거기 후드가 고장난 상태로 3년째 작업 중이셨고 그러니까 통풍이 안 되는 건가요? 환기가 안 되는 건가요? 이 열기가 밖으로 배출시키고 조리흉을 배출시키는 후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을 3년째 이어 오셨고 노동조합에서 당시에 이제 온도 체크를 했을 땐 49도 49도요? 에어컨 온도가 36도에 1도인가 6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조리실에 있다 자꾸만 밖으로 나오셔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 도저히 참지 못하시면 밖에 나와서 에어컨 바람 잠깐 쐬고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인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파악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학교 급식실 에어컨 상황을 점검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저희가 학교 급식실을 방문했을 때 가열 조리실에 온도계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리원 선생님들이 내가 몇 도시에서 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정말 덥고 힘들게 일하시기도 하고, 어제 경기도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에서 모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실제로 이제 구급차가 오기도 했고,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도 그래 실제로 전이나 이렇게 튀김 또 가열 요리가 많은 경우들은요. 휴게실에서 잠깐 누워 계시거나 병조태 등을 활용해서 병원을 가시는 경우들이 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 교수님, 아까 정말 고강도 환경, 급식실에서의 고강도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폭염일 때 이런 고강도의 그런 위험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업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그 고위험 작업 중에 이제 고열을 가장 고열이면서 고위험 작업을 본다는 금방 말씀하셨죠. 튀김 그 공장이 맞거든요. 예. 튀김이 우리가 체감 온도로 느끼는 게 한 100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는데도 34도인데도 현장 같은 경우에 진짜 38도만 돼도 한 100m 땀이 뻘뻘 흘릴 정도인데 그런 고열 작업에 튀김 작업 같은 경우가 진짜 체감 온도가 100도인데 우리 고용노동부나 안전공단의 이제 지침으로는 법적인 아니지만 그 온도계를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게 됐다. 네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그래야 근로자가 몇 도인지 그걸 대처를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본 바로는 그런 고열 작업하고 세정 작업도 사실은 고온이 되거든요. 그건 몇 도인지 못 봤지만 이런 고열 작업이 고강도 고위험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제가 직접 에어컨 틀은 거를 이렇게 보면 비록 이 다음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72.6 메타 제곱에 에어컨이 한 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100도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m를 넘어간다. 네. 그건 온열 질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13평. 그래서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또 들기 작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밥을 짓고 이런 거 보면은 아까 15kg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높이 조절 시계 자동은 아니어도 그 근로자분의 높이에 맞게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는 사람 될 수 힘으로 하는 있으면 게 아니라 예, 예. 장비를. 뭐 아예 드는 작업까지도 하지만 든다고 해도 자기 허리 높이대로만 해서 이렇게만 갖다 놓게 오케이. 절대로 허리를 숙이면 안 돼요. 틀거나 숙이면 안 되고 반자동 작업지들에도 조절이 된 네. 반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면 기존의 운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여튼 작업 환경 구조 조정으로 고열이라든지 고강도 위험 작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온열 질환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 하는 걸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식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렇죠. 파악하시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 도대체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요청드린 적이 있어서 봤는데 다 납득이 돼요. 노동 강도를 줄이는 이런 내용이 당연히 개선돼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샤워에 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샤워에 대한 요구가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이어가지고 학교랑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네.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리실에서 일하면 너무 습하고 그 열기 때문에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꼭 샤워실이랑 샤워용품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요즘 되게 폭염인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그만 음식 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배달 음식 냉면 예. 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 가스레인지가 아닌 다른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요리법 뭐 이런 것도 공유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방 제습, 환기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채로 일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 몰랐고요. 그리고 계속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은 이 모든 환경이 다 개선되어서 노동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자료엔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시면 학부모들이 좀 되게 힘든 상황이구나. 학부모들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위해서 어떤 걸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노동이니까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하지 말라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지침이 있고 현장에서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장님. 네. 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당연히 이제 폭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요. 저희 대전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교육청 산하요? 네네 예. 있고 여기에는 이제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동수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염 작업할 때는 체감 온도 31도일 때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넥쿨러를 제공하고 뭐 포도당이라든지 소금 이런 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보기에는 후속 대책이죠.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라고 하지만 조리하다가 튀기다가 나와서 15분을 쉬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볶다가 갑자기 가스 끄고 나와서 15분을 쉬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거 폭염 대책 관련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고,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온 음료 제공 정도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좀 어지럽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온 음료를 빠르게 섭취해서 하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배식 작업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폭염 시에는 실제 가열 메뉴를 줄이는 게 가장 이게 가장 빠른 조치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방 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 거고요. 몇 개 학교에서는 냉방 시설은 갖춰 있지만 실제로 기능 이상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뭐 수리를 계속하지만 계속 고장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폭염 시에도 위생 문제 때문에 앞치마, 장화 등등의 이제 거의 전신을 다 가린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사진 보고 계시죠? 네, 다시 일반 보이시죠? 사람들보다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시급히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노동 환경을 사전에 조절하고 이런 게 네. 대책이 필요한 거지. 네. 그 이후에 사후에 뭐 네, 그렇죠. 교체하는 건 이미 좀 늦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네. 교수님, 현장에서 그 어떤 극한의 노동 환경을 처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텐데 막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효성 있는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 그 폭염이나 한파에 대해서는 2024년 작년 10월 22일 기준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로 돼 있어요. 이렇게 폭염이나 한파에 장시간 작업을 하면 발생 건강재에 대해서 어떤 그 필요한 설비나 이런 거를 구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열에 의한 열사병, 뭐 40.6도라든지 아니면 몸이 붓는다든지 열에 의해서 경련이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명문화한 거를 보면 세부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60조에는 이제 고열 학내에 반드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561조에도 고열 작업에 반드시 환기장치를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법을 어긴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예.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열 한냉 폭염에는 꼭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다른 업종은 제가 저번 주도 갔다 왔는데 진짜 쉬더라고요. 33도 됐을 때 작업하다 쉬어요. 그늘집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뜨뜻한 식염수도 주고 찬물도 주고 그 외곽인데도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 바깥인데도요. 근데 567조에는 또 보면은 이렇게 폭염 노출 시에는 그늘지 장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71조에도 보면 분명히 시원한 음료수하고 식염수를 비치를 해야 돼요. 이건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으로는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명문화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단에서는 이제 어떤 권고나 이런 지침으로 나온 거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금은 35도 이상은 그냥 권고 상태입니다. 권고. 권고. 그러니까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고 들으면 좀 논의가 좋고 돼 있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워낙 다른 업종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33도 되면 스스로 자율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주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장님도 31도에서는 예방주칙이라고 5대 기본 예방수칙이 있어요. 그건 뒤에 그래서 아까 온습도계 몇 도인지도 모른다는데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항상 온도하고 습도계를 비치를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해요. 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몇 도다 내가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을 하는데 아까 5대 기본 수칙이라는 게 큰 건 아니고요. 첫 번째가 그 물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시원하고 깨끗한 게 물이 항상 비치가 되겠어요. 그게 30도 넘으면. 그 첫 번째 1대가 2대가 이제 바람 그늘에 이런 아까 냉방 통풍 장치가 절대로 고장이 나면 즉시 개선해 줘야 되고 추가로 한 대를 더 해줘야 되고 그늘막 설치해 줘야 되고 그런 걸 가서 현장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휴게시설도 세 번째에는 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에어컨이 잘 나오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도일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사망사고가 많이 있는 데는. 저번 주에 갔다 왔을 때도 급식 노동자는 워낙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아까 모순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33도 이러면 이제 폭염에 2시간에 20분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냉각 이렇게 의류, 냉각 조끼도 지급을 해줘요. 냉각 조끼 이런 거. 냉각 의류라는 그게 보냉창 거거든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할 때 의식이 있을 때는 이제 시원한 데다가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는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물을 주고 네. 의식이 없을 때는 시원한 대로 하지만 물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네. 그냥 무조건 119 하고 이런 게 최대 5대 지침으로 해서 이게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급식 노동자 극한의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업무 특성상 말씀하셨지만 뭐 튀기고 있다가 쉰다든지 뭐 밥하고 있다 국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잘못될지 모르니까 업무 특성이 좀 그럴 수도 있어서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급식 노동자들이 참 여기저기 많은 병을 앓거나 뭐 폐암 같은 그런 병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 근육 많이 쓰고 이런 뼈 관련된 이런 직업병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저희가 이제 조합원을 거의 이제 저희 대전시 교육청 소속의 조리원 선생님들은 약 90% 이상이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골격계 관련해서 실제로 통증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를 확인했을 때 약 90% 이상의 조합원이 실제로 통증이 있고 이거 관련 질환이 있고 10분 가운데 9분 정도는 네. 다 아프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병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폐질환, 폐암 관련인데요. 대전시 교육청 산하 조리원들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6명이 폐암으로 네, 산재 인정을 받으셨고요. 아, 산재 인정 받으신 분만 6분? 네. 그럼 네. 폐암 전체 인정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네, 네. 테니까 그러니까 더 많겠네요. 그렇죠. 이건 노동조합의 정확하게 노동조합에 말씀하셔서 진행한 부분이고 실제로 폐암이시지만 산재 진행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 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네, 폐 질환을 앓고 있고요. 대전시로만 따졌을 때는 이게 일반인의 한 17배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24년까지 169분이 폐암으로 진단받으셨고 11명이 현재 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노동조합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환경, 이런 결과가 어떤 급식실의 어떤 구조적인 환경, 뭐 업무 강도, 업무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급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급식실 작업 공정이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그 고열이나 들기 작업이 이게 구조적인 고강도 고위험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급식실은 그러면 산재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고 이거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건 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근골계 질환이라든지 지금 폐암이 얼만큼이 전체에서 포지션 차지하는 걸 좀 알아야 돼서 한번 제가 직접 뽑아봤거든요. 우리 고용노동부 네. 안전보건본부에 보면 우리나라 총 근로자가 2,142만 560명에서 전체 4일 이상 산재 판정을 받은 게 14만 2,771명이에요. 그거를 분모를 2,100에다 14만을 네. 나누면 곱하기 100 하면은 산재율이 0.67이 나오죠. 네. 서비스업은 전체 제율이 0.42밖에 안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제율이 아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말한 게 거의 3.7로 해서 0.67로 봐도 5.5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급식실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5.5배나. 예. 지금 있는 우리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네. 3.7%로 이렇게 오히려 0점이 아니라 이게 5.5배나 높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체로 제휴율이 그래서 지금 4위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는 3.4면은 만약에 0.42로 하면 거의 열 몇 배 이 정도로 고강도 고위험 작업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게 5배나 높다는 건 말씀 네, 잘 알겠는데 5배. 그렇게 높은 아까 이제 수치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환경이 급식실의 어떤 그 구조적인 환경이 이해한 것이냐 이제 구조적인 환경이에요. 네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구조적인 환경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자면 예. 아까 그 고위험 작업 있잖아요. 네. 그 튀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100도 이상을 하니까 온도가 지금 막 40도 되니까 에어컨 한 대를 해다는 것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15kg를 들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과학적으로 위험한지 안 한지는 인간공학적으로 정밀평가를 또 하는 기법이 있어요. 네, 해야 네, 되겠죠. 네. 과학적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고위험이 되니 그거를 자동화 능사는 아니지만 반자동으로 하든지 작업대 높이를 해준다든지 작업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작업 환경을
재설계를 해야만이 네. 작업 환경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부연 드리자면은 아까 5년간 그 폐암이 한 43명이 발생을 네. 했거든요. 네, 이건 네. 상당한 수치예요. 네, 그 네. 얘기는 아까 환기시설이 처장님이 말씀하실 때 고장을 방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비용을 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에어컨도 했지만 고장이 났을 때 환기시설 너무 비용이 높으니까 항상 유지 비용을 1년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리고 근로자한테 제가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지만 최소한 조리실의 고열 이런 거는 유해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열이라든지 백도 하는 작업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이런 작업에서만큼은 방진 마스크를 그때만큼 좀 쓰시는 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서히 스며들면 이거는 한 10년 후에 발병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하고 이제 폐암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냉면기 또 이제 식재료 문제가 사실 근골격계 질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된 식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근골격계를 더 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제 폐질환 관련해서도 PCT를 촬영은 해주고 있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린 PCT 촬영도 사후죠. 이미 그렇죠. 이미 이제 유발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인 거지 예방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전이나 튀김류를 어떻게 할 건지,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와, 두 번째로는 환기시설도 경남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한 학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쾌적하고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음이 나오면 눈에 보이기도 전에 사라지는. 가이드라인만 네, 따르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냐. 교육청 차원의 또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고강도 어떤 근무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분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급식 노동자 들어왔다가 바로 퇴사를 한다는, 그래서 대체직을 구해야 되는데 대체직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종합적인 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인력이 점점 적으니까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가요? 지금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196명의 신규 입사자가 이제 오늘 이제 채용 서류 접수를 했는데요. 3개월 안에 그 중에 25%는 퇴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25%는 다시 기간제로 채워지게 되고, 기간제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 기간제 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근무하시게 되시는 거면 6개월 후에 이 자리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손발이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 교육청하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치 기준이 더 완화돼야 되는 거는 너무 이제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전시 교육청하고 노동조합하고 대체 인력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아플 때 쉬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좀 쉴 수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적 기간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 대체 인력이 원래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대체 인력을 구입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노동조합에서 대체 인력을 또 구해주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이 안 구해지면 그 노동을 누군가 또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대체 인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빼는 게 맞죠. 메뉴를 빼는 게 맞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휴가나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겠죠. 있고, 예. 최근에는 화상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출근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상태로. 네, 화상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노동조합에 울면서 도저히 아파서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 대체 인력이 없으면 나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대체 인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래 대체 인력제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거면 한 명이 빠져도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배치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제 심각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막 흘러서 준비했던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우리나라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랑거리에 숨겨진 부분에 어떤 급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자,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여기 계신 패널분들 사이에 다 마련된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급식이 중단되지 않으면서도 급식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부터 좀. 이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렇게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그 조리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만 지고 이러면은 애써 이뤄놓은 이 공공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좀 친환경이 아닌 식재료를 대체하거나 뭐 가공품을 제공하거나 뭐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되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열악한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던 그 식수인원 개선이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조리 종사원들의 어떤 연수나 이런 치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로 좀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바로 옆 동네 세종은 식수 인원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대전이 한 100여 명 102명으로 들었고요. 세종은 한 세종은 80명. 80명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다른 데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육청이랑 같은 수준을 해주세요라는 요구는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초등학교 부실급식 사태가 벌어져서 또 그때도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좀 강조했던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간의 갈등도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정 전문가를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아까 미역 얘기하실 때도 그랬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벌어진 일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지만 그런 것들도 해결하면서 그걸 또 구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지금 최근에도 교육청이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 좀 의지를 갖고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좀 유지하려는 좀 노력을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수인원 어떤 감소 같은 어떤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 산업안전 그 업종에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제 지금 현재 고위험 고강도 작업에 대해서 개선 자금을 지원해주는 현재 작업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구조적으로 대안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안심일터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안심일터 사업에서 그 고위험 작업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가입장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환기 시설이 아까 고장이 났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신청서를 내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금 현재는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확장을 해서 교육부와 합의해서 이런 현재 하는 거는 이런 걸 좀 지원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다음에 실제 지금 있는 거를 구조적으로 그 하는 것 중에 진짜 고용 고강도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주로 그 육류 작업에서 70kg, 80kg에서의 그 복귀 공정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게 20kg, 30kg 하중에 들어가는 네. 고강도 작업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튀김 공정 같은 경우 아까 100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온도가 100도면서 그 드는 작업에서 쌀에 다 졌는데도 15kg 이런 거를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 위험하냐 안 하냐 인간공학 정밀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 인간공학 정밀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근로자도 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를 개선은 전문가가 해주고 정부에 지원을 해주지만 본인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고열에서의 아까 네. 말씀드린 방진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게 농촌 같은 경우도 그냥은 아니거든요. 한 3천, 5천만 원 범위에서 해주는데 반드시 교육을 9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몸을 지키기 위한 급식 근로자들의 지원을 하되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어떤 에서 진짜 이 폐암이 걸릴 수도 이게 1년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가지고 네. 동영상으로 교육을 들어서 근로자 스스로 지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마지막으로 최종 보루 단계로 점진적으로 하면 한 번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 개설해서 시설 지원과 또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부가 합쳐서 하고 학계 전문가는 이거 판단해서 뭐를 지원해 주는 건 정확하게 과학적인 평가를 해준다면 머지않아 점진적으로 이제 어려운 작업 이게 네. 3D 어려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위험한 거예요. 고열이. 네, 네. 이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안전보건본부인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해가 뭐 할 때 예산도 독립적으로 써야 되니까 산업안전보건청도 이제 다 승격 된다 안 했는데 이게 해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부와도 협의도 할 수 있고 질병관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제발 좀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급식 작업도 머지않아 선진국과 비슷한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업종과 똑같은 산재로 나오는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쾌적한 작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한 급식실을 위한 어떤 개인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동시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처장님. 네, 제가 이제 노동조합이다 보니까요. 네네. 네네. 당연히 이제 당연히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되고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리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그 노동자들에게는 고유하게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안정적이고 급식이 중단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노동 3권을 정상적으로 또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내하시는 부모님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네? 예, 감내하실 그런 그 급식 네, 인단에서도 네, 네. 기꺼이 감내하실 분들도 상당하실 네네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의 고강도 노동 환경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 많은 부모가 신경을 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으로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가듯이 건강하고 잘 대우받는 급식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선 특집 편성으로 그동안 목요일 밤에 방송됐던 대전 MBC 시시각각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일요일 오전으로 편성 시간을 변경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